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재판에 넘겨진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사업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70여억 원을 받은 걸 법원이 인정했고 법정 구속까지 했습니다. 김 씨가 구금되면서 이 대표의 혐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점을 법원이 인정한 건지 앞으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먼저 박한솔 기자가 오늘 판결 내용 소개합니다.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가 말없이 법정으로 향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 결정에 이재명 대표 승인이 있었던 게 맞나요? 김 씨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민간개발업자로부터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한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9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알선수재죄가 성립된다며 김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백현동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용지로 용도 변경해줘서 민간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입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 대표를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개발업자와 동업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사실상 대관 업무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김 씨의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오늘 재판부가 내놓은 판결 설명 자료에는 김인섭 씨 이름과 함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11차례 나옵니다. 정진상 실장을 포함해 3사람이 특수관계에 있었다는 표현도 담겼는데 1심 법원이 인정한 백현동 사건의 사실관계는 뭔지 윤재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인섭 씨 유죄 판결 직후 설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14쪽 분량의 자료에는 김 씨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진상 전 실장이 특수관계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대표의 이름은 11차례, 정 전 실장은 25차례 등장합니다. 법원은 김 씨가 2005년경 시민운동을 함께하며 친분을 쌓은 이 대표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했다며 이 대표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고 적시했습니다.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에 관계된 성남시 공무원들도 이들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김 씨에 대해 로비를 들어줄 만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한 이 대표 주장과 다른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 도시계획팀장이 정 전 실장으로부터 잘 챙겨줘야 한다고 들었다는 진술, 김 씨가 성남시장실과 정책실장실이 있던 2층을 지칭하며 2층에서도 잘 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는 것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김 전 대표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거나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고 이 대표 측은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네, 이번 백현동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사회부 법조팀장인 김도영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 법원이 이 대표, 정 전 실장 그리고 김 씨 이 특수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대표도 이제 백현동 관련 재판이 있는데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네, 이 대표는 김 씨와 2010년 성남시장 당선 이후 소통이 끊긴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에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인 말씀을 일단 드리고. 네, 하지만 법원은 김 씨가 선거를 여러 번 지원하면서 이 대표에게 두터운 신뢰를 얻은 사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김 씨가 백현동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였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런 법원의 판단은 현재 배임 혐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는 정 전 실장과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백현동 관련해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도 지금 걸려 있잖아요, 재판이. 거기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까? 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는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말해서 공직선거법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발언 또 들어보겠습니다.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하지만 오늘 법원은 14쪽 설명 자료에서 국토부 협박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 전 실장을 통해 백현동 사업에 대한 김 씨의 로비가 이루어졌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정 전 실장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김 씨를 잘 챙겨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을 했고요. 김 씨가 정 전 실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백현동 사업 참여는 부당하다고 말하자 정 전 실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공사를 배제하라고 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판결에서 이 대표와 관련해서 또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건 저희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단독 보도해드렸던 김 씨의 옥중 편지인데요. 반복해서 2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김 씨가 성남시 공무원에게 2층에서 백현동 사업을 잘 해보라고 했다고 말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2층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씨가 이 대표를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판결에 대해서 이 대표 측 입장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김 씨 유죄 판결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반면 여당은 백현동 개발 비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제 시작이라면서 이 대표 본인의 연루 의혹은 더욱 짙어진 것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지역 출마자들을 면접 심사했습니다. 서울 중성동을은 3선을 한 전 현직 의원의 장관 출신까지 나서서 공천 경쟁에서 가장 뜨거운 곳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정용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들을 재배치하겠다고 했지만 당사자들이 반발하면서 경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정용환 공천관리위원장은 면접 시작에 앞서 서울 중구 성동을 후보자들의 재배치를 시사했습니다. 중구 성동구 을같은 지역을 좀 위주로 재조정을 유력하게 검토하신다 이렇게 알았는데 그렇게 알려졌나요? 거기도 이제 고려 대상이에요. 서울 중성동을은 3선 중진의 전현직 의원에 장관 출신까지 몰리면서 재배치 필요성이 거론된 곳입니다. 하지만 한자리에서 면접을 본 후보자들은 모두 지역구를 옮길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은 정치 인생을 중성동을에 바치겠다고. 제일 먼저 신청한 제가 조장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면접 결과를 충실히 기다리면서 오늘 유세를 가야 되는 게 제가 오늘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정 위원장의 재배치 입장에도 불구하고 현 지역 출마를 고수한 겁니다. 실제 해당 지역 면접이 끝난 뒤 공간이 한 관계자는 후보들의 입장이 완강하다며 경선 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정 위원장이 직접 재배치를 시사했지만 반나절 만에 기류가 바뀐 셈입니다. 중성동을이 경선 지역으로 결정되면 다른 지역의 재배치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 공천 면접을 보고 나온 같은 지역구 경쟁자들은 밖에서도 신경전을 아주 치열하게 벌였습니다. 양지 논란이 있었던 후보들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황병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 강남 을에 공천을 신청한 뒤 부정적 여론에 직면한 박진 전 장관과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나란히 면접에 참여했습니다. 두 사람의 입장은 사뭇 달랐습니다. 당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라는 입장 밝힌 바 있는데요. 그대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한테 결코 쉬운 지역은 아닙니다. 또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이 전 비서관과 달리 박 전 장관은 지역구를 옮길 뜻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공천 면접은 예비 후보자들이 모두 한꺼번에 심사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분열이 너무 심해서 이대로 가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 같고요. 당협위원장으로서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을 해결했다는 점과 같은 지역이라도 후보자의 상황에 따라 강조점이 달랐습니다. 경기 포천에서 3선을 지낸 뒤 서울 동대문갑 탈원에 도전한 김영우 전 의원은 동대문 사람이란 점을 강조했고 동대문갑에서 다른 후보와는 다르게 그 지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원까지 다녔습니다.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험지 출마에 방점을 뒀습니다. 민주당이 현역 의원이면서 386 국회의원이 뿌리박고 있는 곳이면서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곳을 처음부터 찍고 달려왔기 때문에.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예비 후보를 교통정리하고 있습니다. 올드보이다,
후보 적합도가 낮게 나왔다는 이유를 대며 출마하지 말거나 험지에 나가라고 요구했다는데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반면 찍어내기란 반발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경기 광주을 선거에 나선 문학진 전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표로부터 2차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엔 이 대표가 1954년생인 문 전 의원의 나이를 이유로 출마를 말렸고 지난달엔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꺼내 압박했다는 게 문 전 의원의 설명입니다. 첫 마디가 형님 꼴찌에 떼요 그래요. 적합도 조사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그 정도에서 멈춰 주는 게 좋지 않냐 뭐 이런. 문 전 의원은 지역구 경쟁자를 밀어주기 위해 이 대표가 직접 나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9명인가 당대표 특보를 임명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전략적이면 전략 공천위원회. 여기서 다뤄야 할 문제지. 그래서 난 그 행위가 과연 적법한 건지. 하지만 이 대표 측은 후배들에게 길을 터달라는 차원이었다며 전략지역은 지도부 재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서울 동작을 출마 등이 거론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동작을은 초선 이수진 의원이 현역인 곳으로 국민의힘에선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로서의 추미애 전 장관의 활용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검토 대상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삼선 인재근 의원과도 불출마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건 현역 의원 하위 20% 통보를 앞두고 공천 잡음으로 인한 당 분열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결국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닷새 만입니다. 조 전 장관은 일찌감치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을 예고했었는데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출마 이유로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속내가 복잡합니다. 최영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첫 일성은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이었습니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야권 200석을 확보하면 개헌을 통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협력하겠다며 전 지역구에서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이 가장 본진으로 큰 집으로 존재하고 있음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통합비례정당 합류 의사가 없지 않음을 밝힌 건데 민주당은 선을 그었습니다. 조국 신당이 창당되더라도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최고위원은 정권 심판의 큰 바다에서 함께 만날 것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깔아준 준연동형 선거제를 조국 전 장관이 비집고 들어왔다고 비난했습니다. 조국 씨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마법 같은 제도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뿐인 거죠. 유승민 전 의원도 특권과 반칙의 상징이 국회의원이 되는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제3지대 4개 세력이 뭉친 개혁신당 첫 지도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30석 이상을 얻어 확실한 대안 세력이 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현역 의원 5명을 채우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왜 그러는지 장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대표와 양양자 원내대표 등 개혁신당 지도부가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존 양당 체제를 비판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개혁은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의미 없는 경쟁의 종말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기존 지지자들의 탈당을 의식한 듯 류호정 전 의원이 당내 주류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도 했습니다. 개혁신당은 30석 확보라는 총선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30% 이상의 국민은 양당 모두 안 되겠다, 정치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장은 현역 의원 영입에 발등의 불이 떨어진 모양새입니다.
오는 15일 1분기 국고보조금 지급일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6억 원 안팎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현역 5명을 넘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개혁신당의 현역 의원은 4명입니다. 실제로 개혁신당 측은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탈당한 황보승이 양정숙 의원에게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개혁신당은 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받은 양 의원에 대해선 영입 제한한 게 맞다면서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황보 의원에 대해선 공식 제한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언급됐지만 김 전 위원장은 쓸데없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여야의 싸움이 하루 이틀은 아닙니다만 이번엔 때 아닌 룸살롱 설전입니다. 여당이 주장하는 86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 민주당이 친일파 논리라고 반박하자 여기에 재반박하면서 룸살롱까지 번진 건데 어떤 내용인지 이태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 여당의 86 운동권 청산 주장에 친일파의 독립운동가 청산 논리와 비슷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독립운동가와 86 운동권은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분들이 돈 봉투 돌리고 재벌한테 뒷돈 받고 룸사롱 가서 여성 동료에게 쌍욕했습니까?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와 과거 5.18 전야제 날 주점에서 욕설 소동을 벌인 우상호 의원 등을 직격한 겁니다. 그러자 홍 원내대표가 곧바로 히스테리적 반응이라며 다시 맞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추종하는 일부 검사들이 청산 대상 1순위란 겁니다.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룸싸움을 많이 갔습니까? 정치검찰들이 룸싸움을 많이 갔습니까? 또 일부 잘못으로 전체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거나 청산 대상으로 삼는 건 언어 도단이라며 86 청산론에도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총선을 각각 운동권 심판과 검찰 정권 심판 구도로 치르려는 여야 모두 프레임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총선 전국의 깊숙한 얘기를 들어보는 총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정우 반장 대신 김아림 여당 부반장이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부터 볼까요? 네, 한동훈의 시스템 공천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김성태 전 의원이 공천 반발한 거에 대해서 시스템 공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얘기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가 사면 복권을 받았는데요. 뇌물범죄 등은 집행유예 이상일 경우 사면 복권을 받아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공관위 방침에 따라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단호하게 선을 긋긴 했지만요. 김 전 의원이 당에 기여한 걸 강조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지난 정부 때 단식으로 드루킹 특검을 관철해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누구와 다르게 진짜 단식을 하신 분이고 단식의 목적 자체도 누구처럼 자기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명분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공천 잡음이 처음 나온 건데 한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말을 했다. 좀 이례적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당내에서는 김 전 의원이 드루킹 특검을 통과시키는 데 기여한 건 맞지 않냐. 당에 헌신한 사람을 비정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내부 여론이 전달됐다고 합니다. 이 때문인지 한 위원장은 시스템 공천 과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공천 배제된다고 해서 당의 평가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 함께 총선을 승리로 이끌자고 요청했습니다. 정치인에게는 명분,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러날 때도 그런 명분을 주는 게 중요한데 그런 뜻으로 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의원은요, 부적격 판단 이후에 친윤 핵심들의 공천 농단이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해왔고요. 오늘은 지지자들이 당사 앞에서 시위도 했는데요. 한 위원장의 이 발언 이후에 김 전 의원은 일단은 지켜보겠다면서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사실 시스템 공천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반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추가적인 반발자는 안 나오나요?
아직까지는 추가 반발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천 신청자 중에서 부적격자로 분류된 사람은 김 전 의원 외에도 28명이 더 있습니다. 오늘부터 공관위 면접이 시작됐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이유를 들어서 반발할 수 있는데 이를 초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당내 한 의원은 지난 공천의 반작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21대 총선에서 황교안 전 대표의 리더십 부재와 김영호 공관위의 사천 논란이 결국은 총선 실패로 이어졌다는 점에서요. 시스템 공천에 의한 엄정한 관리와 결과에 대한 승복을 이끌어내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과 사를 구분하는 건데 이 가장 기본인 걸 지키기가 참 어렵다는 게 정치인 것 같습니다. 자, 서준민 반장이 준비한 건 뭡니까? 예, 제가 준비한 건 다시 조국의 늪입니다. 자, 조국 장관 다시 출마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서 반장 보실 때 조 전 장관 배지 달 가능성 얼마만큼 있다고 봅니까? 네, 조 전 장관이 비례 1번을 달고 나온다면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봅니다. 서 반장이 예측을 보통 잘 안 하는데 이번에는 무슨 일인가요? 네, 지난 21대 총선 때 조국 수호를 기치로 내걸었던 이 열린민주당이 몇 석을 얻었었죠? 3석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5.4% 득표율로 이 비례의석 3석을 가져갔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민주당은 조국 사태 여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열린민주당을 제외하고 진보진영 시민단체와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었죠. 이번 총선 구도와 상당히 비슷한데다가 이 주 지지층이 표심 이동이 적은 강성층이라는 점에서 이번에도 이 비슷한 표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근데 현실적으로 한번 보죠. 조 전 장관이 지금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정 구속만 안 됐죠. 네. 근데 대법원에서 똑같은 판결이 나면 의원직을 내놔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 전 장관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비례 승계를 위해서 대법원 판결 전에 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이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 때 꼼수가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옥중에서 창당을 하질 않나. 요즘에 사법 판단을 받고 출마하는 게 좀 유행이 된 것 같네요. 예, 특히 송 전 대표는 변호사고요. 또 조 전 장관은 형법학자죠. 이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마저 져버렸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앞서 저희가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 민주당은 조국 신당과는 연대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좀 세운 것 같아요. 예. 조국의 늪에 다시는 빠지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곧바로 녹색정의당의 선거연합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이 과거 조국 사태 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에서 이 조국 신당 대신에 이 정의당에 손을 내민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조국 신당에 사실상 힘을 실어주는 등 잊혀졌던 조국 사태가 다시 총선 이슈로 떠오르는 것 자체가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또 총도청도 꽤 많이 획득을 해야 승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좀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되네요. 그럼 국민의힘에는 호재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대체적인 분위기는 조나땡인 건 맞습니다. 조국 나오면 땡큐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국 신당이 민주당 표 일부를 가져가더라도 결국에는 범야권 표입니다. 열린민주당의 사례처럼 아예 민주당의 흡수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조국 신당 지지층 가운데 여당을 선택지로 염두에 뒀던 분들이 사실은 많지 않을 거라는 점에서 공격 소재가 생겼다는 것 외에 큰 반사 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민주당이 실점하는 거 이런 거 기다리지 말란 뜻이죠. 네. 본인이 직접 골을 넣어라. 네. 이런 뜻으로 해석되네요. 자, 두 반장 잘 들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따른 의료계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의료계 총파업의 도화선이 될까 촉각이 모아졌던 전공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전공의 협의회는 어젯밤 논의 끝에 집단행동 관련 입장을 내지 않기로 결론냈습니다. 먼저 전공의 입장 전해드리고 의료계 전반 분위기 짚어드리겠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가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집단행동 대신 제자리를 지킨 오늘. 안병동은 평소처럼 정상 운영됐습니다.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통증 같은 것도 심해서 조금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잘 얘기가 되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전국 15,000여 명이 소속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행동 논의에 들어간 건 어젯밤 9시. 회의는 4시간이 지난 오늘 새벽 1시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공식 입장은 9시간 뒤인 10시쯤 발표됐고 집단행동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집단 행동 계획을 밝히지 않은 협의회는 대신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면허 취소와 자격 정지 등을 내세우며 압박 수위를 높인 정부의 대응이 효과를 본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시는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4월 전 학교별 입학생 배정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추후 집단 행동을 결의하거나 수련 과정을 거부하는 식의 우회 파업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보셨듯 정부는 한숨 돌렸지만 파업의 불씨는 살아있습니다. 당장 오늘 밤 의대생 단체가 동맹 휴학을 검토하고 개원회의 중심의 의사협회는 모레 전국적인 총걸기 대회를 엽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과격 시위에 대비해서 캡사이신 사용까지 검토 중입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빽빽히 서 있는 구급차들이 나갈 차례를 기다립니다. 구급차 한 대는 차량 사이를 비집고 가까스로 출동합니다. 들어오는 구급차, 나가는 구급차로 병원 앞은 교통정체를 빚을 정도입니다. 매 순간이 긴박한 이곳 환자들에게 파업은 또 다른 공포입니다. 진료 좀 차질 있으실까 봐 좀 그렇게도 하시죠. 그러죠. 시대대로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 시간을 놓치면 잘못하면 위험한 사람도 있잖아요. 정부와 의사의 갈등이 하루빨리 풀리기를 그 누구보다도 바랍니다. 9시 뉴스 같은 거 볼 때마다 사람들이 또 언제 파업이 들어갈지 모르니까는 항상 불안하지. 당장 전공의 집단 행동은 불발됐지만 최대 의사단체인 의협은 이번 주 내내 강경 기조를 예고했습니다. 내일은 의대 증원 저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레는 전국 곳곳에서 총걸기 대회를 열고 17일에는 총파업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찰은 모레 총걸기 대회가 과격 시위로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캡사이신 사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전국 의대생들도 동맹 휴학에 들어갈지 논의 중입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집단 반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음주 운전자의 패턴 중 하나가 경찰 적발 시 도주극을 벌인다는 건데요. 어젯밤 음주 차량이 오토바이에 도로시설물에 신호등까지 들이받고 결국 붙잡혔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서울 강북구의 왕복 6차선 도로. 검은색 승용차가 버스 중앙차로에 설치된 노란색 충격 흡수 시설과 충돌한 뒤 아랑곳하지 않고 빠르게 내달립니다. 그 뒤를 경찰차 2대가 뒤쫓습니다. 이 차는 잠시 후 신호등에 부딪힌 뒤 핑크를 돌다 멈춰섭니다. 차에서 나와 도망치던 운전자는 곧바로 경찰에 붙잡힙니다. 40대 남성 A씨는 오토바이 추돌 사고를 내고 도망가다 도로 시설물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만취 상태였지만 음주 측정은 거부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 거부를 해가지고 측정 못했어요. 측정 거부하면 바로 면허 취소예요. 사고 충격에 가로등이 달린 신호등 철제 기둥은 15도 이상 기울어 철거됐고 지금은 이렇게 임시 안전조치만 되어 있습니다. 땅 파기해서 구체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지주를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사고 충격에 엔진과 부품들이 튕겨져 나가면서 인근 상점도 피해를 봤습니다. 그 안에 지금 미리 쌀롱들이 다 깨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또 엄청나게 유리한장 2~30만 원씩 하는 건데.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골목 화단에 앉아서 숟가락으로 흙을 파내던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마약을 어딘가 숨겨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거래를 하려던 판매상이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주택가에서 경찰관들이 격렬히 저항하는 남성을 체포합니다. 몸수색을 해보니 필로폰 15개와 액상 대마 18개, 그리고 숟가락이 나옵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광주광역시 월산동에서 42살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가 가스배관을 타고 담을 넘는 걸 본 주민이 강도인 줄 알고 신고했는데 잡고 보니 마약상이었습니다. 검거 당시 A씨는 남의 집 화단에 마약 봉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주거 침입하려고 한다는 신고였거든요. 처음에는. 신체 수색을 해보니까 마약 조그맣게 우리 절연 테이프로 묶는 게 한 주먹이 나오더라고요.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와 직접 만나는 대신 약속 장소에 마약을 미리 갖다 놓는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해왔습니다. 경찰은 A씨 집에서 2,600여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압수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인터넷 마약거래 사범은 2018년 1,516명에서 2022년 3,092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마약 범죄의 진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던지기 수법 같은 것은 익명성에 터잡아서 증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은 던지기 거래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주택가 곳곳에 위장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전북에서 무인 점포 등을 돌며 절도를 벌인 30대가 붙잡혔습니다. 야간에 헬멧을 쓰는 수법으로 경찰 추적을 따돌렸는데요. 제주에서도 10대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벌여서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얼굴을 가린 남성이 무인 점포에 들어섭니다. 잠시 뒤 절단기로 지폐교환기 자물쇠를 부수고 돈을 꺼내려다 인기척에 놀라 달아납니다. 상습절도범 30대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야간에 식당과 교회를 돌며 금품을 훔치다 꼬리가 잡혀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습니다. 김 씨는 설 연휴에도 편의점 앞에 있던 현금 인출기를 부수고 범행을 이어가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무인 점포와 식당 등 13곳에서 130만 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검거 당시에도 헬멧을 쓰고 있었습니다. 헬멧 쓴 사람이 빠르로 찍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신고를 해준 겁니다. 설 연휴 기간 제주도에서도 10대 일당 4명이 비슷한 수법으로 무인 점포 10여 곳을 돌며 현금을 훔쳤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1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3명은 추적 중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샘 올트먼이 우리 돈 1경에 가까운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AI 반도체 생산망 구축을 위한 건데요. 이 천문학적 액수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또 이 구상이 적절한 것인지, 과연 의미 있는 성과를 가져올 수는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이 궁금증들을 짚어봤습니다. 반도체 독립을 꿈꾸는 올트먼의 계획은 예상보다 거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트먼이 최대 7조 달러, 우리 돈 9,300조 원을 투자받아 10여 개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해 자체 AI 반도체 생산망을 구축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We, the whole world, get closer to very powerful AI. If you look at the progress from GPT-3 to GPT-4 about how well it can align itself to a set of values. 1경원은 우리나라 GDP의 4배,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의 14배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지난달 25일 1박 2일간 한국을 찾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영진을 만난 올트먼은 이미 셰이크타운은 빈자헤드 UAE 국가안보 고문과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대만의 TSMC와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올트먼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유치해야 하는 투자금이 막대하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승인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광범위한 계획을 발표를 했다. 기존에 있던 그런 기술자들이나 기술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돈만 가지고 되는 게 반도체 산업이 또 아니거든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트먼의 메가톤급 투자 전망에 국내외 반도체 주가는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 같은 우주 강국들이 연이어 달 탐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우주 개발 기술력 제고가 최우선 목적이겠습니다만 이 달 탐사가 돈이 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미국의 민간 우주 기업인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달 착륙선 노바C를 발사합니다. 달 착륙 예정일은 일주일 뒤인 22일. 성공하면 미국은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2년 만에 달에 착륙선을 보내게 됩니다. Adjusting our schedule to target Artemis 2 for September of 2025 and September of 2026 for Artemis 3, which will send humans. 지난달 무인 달 탐사선 슬림의 연착륙에 성공한 일본은
모래 발사 비용을 절감시킨 차세대 로켓 H3를 발사합니다. いろいろな意味で新しい扉が開いて今後これまでできなかったようなミッションができるようになるんじゃないかとそこが一番の意義な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ところです。 다른 스마트폰과 자동차 등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히토류와 핵 융합에 쓰이는 헬륨3 등 주요 자원이 풍부합니다. 또 인공위성을 지키는 안보의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하면서 주요국들의 탐사 경쟁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달 탐사 각축전이 벌어지면서 달 탐사에 필요한 여러 물자를 달까지 배송하는 달 택배 서비스 시장도 2040년에는 56조 원 규모로 커질 전망입니다. 중국도 러시아, 파키스탄 등과 손잡고 2030년 달 기지 건설에 나선 상황. 우리도 우주 경쟁력 확보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부영그룹이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1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지원금을 주는 등 여러 기업들이 저출산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금입니다. 받는 돈의 상당 부분을 떼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 방안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런지 윤소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주 갓난아이가 있는 직원들에게 아이 한 명당 1억 원씩 총 70억 원을 지급한 부영그룹.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 IMM도 최대 1억 1,800만 원까지 양육 지원금을 주기로 했고 유한양행과 포스코도 최대 2천만 원을 약속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출산 육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회사의 경영진의 방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의 동참이 잇따르고 있지만 문제는 세금. 출산 장려금을 직원들의 소득으로 볼지 증여로 볼지는 과세 당국이 결정합니다. 소득으로 보면 최대 3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5천만 원의 연봉자가 1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받을 경우 3천만 원가량을 세금으로 떼입니다. 증여로 받으면 10%, 1천만 원이 세금입니다. 여기다 비과세 혜택도 월 20만 원으로 절세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주는 사람도 부담 없고 받는 사람도 부담 없도록 출산 장려에 대해서는 좀 매수해 주시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의 출산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 혜택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제 감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혜택 범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얼마 전 네덜란드 전 총리가 부인과 함께 안락사로 죽음을 맞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락사를 둘러싼 논쟁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 일이 될 수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네덜란드 전 총리 부부가 같은 날 세상을 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970, 80년대 네덜란드 총리를 지낸 드리스 파나하트 전 총리 부부인데요. 올해 93살 동갑인 부부는 뇌출혈과 합병증을 앓다가 지난 5일 동반 안락사했습니다. 이들이 택한 안락사는 의료진이 직접 약물을 투약하는 건데요. 의사는 처방만 해주고 환자 스스로 투여하는 이 조력 존엄사와 단순히 연명 의료만 중단하는 존엄사도 있습니다.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에서는 2022년 전체 사망자의 5%가 이 안락사로 숨졌습니다. 네, 지금은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가 더 많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스페인과 캐나다 등에서는 안락사를 합법화했고 이 스위스와 독일 같은 나라는 조력 자살 방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연명치료 중단만 할 수 있는데요. 이 유럽 국가들은 말기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연령 제한을 없애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좀 논의가 늦은 편이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1997년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고 퇴원시킨 가족과 의료진이 이 살인죄와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일명 보라매 병원 사건인데요. 그 뒤로 의료진들은 집에서 임종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 식물인간이 된 김 할머니의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승소하면서 처음으로 국내에서 존엄사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우리 사회의 의료 그리고 죽음 이것과 관련된 논쟁이 아주 뜨거웠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김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2018년 존엄사법이 도입됐습니다. 최근까지 33만 명 넘게 연명 의료를 중단했고 앞으로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의사를 밝힌 사람도 219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안락사가 합법화된 나라에 우리 국민이 가서 안락사를 할 경우 혹시 뭐 가족이나 동반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습니까? 네, 동행한 가족이나 지인은 형법상 자살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고의성이나 적극성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한국인 10명 안팎이 스위스에서 조력 자살을 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아직까지는 기소된 사례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살하려는 사람한테 유서를 대신 써주는 거 이런 것도 다 방조가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조보다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티켓을 구매를 해준다, 비용의 일부를 보전한다,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될 여지도 있죠. 우리도 법을 좀 바꾸려는 움직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2022년 국회에서 이 조력 존엄사법이 발의돼서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8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이 종교계와 의료계가 반대하면서 논의에는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의료진은 생명의 존엄성이나 가치 때문에 반대를 해왔지만 오히려 생명의 존엄성보다도 인간의 삶의 존엄성이 더 중요한 거죠. 기계적인 생명을 연장하는 게 아니고 삶을 잘 마무리하면서 완성시켜가는 그것이 존엄하게 존중돼야 된다는 거죠. 네, 사람이 잘 사는 거, 웰비잉도 좋습니다만 잘 죽는 거, 웰다잉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그럴 때가 된 것 같네요.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일본 연구진이 장기 이식을 위한 유전자 조작 돼지 출산에 성공했습니다. 내년 인체 이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요. 각국이 장기 부족 문제 해결책으로 이종 이식 연구에 눈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류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틀 전 태어난 새끼 돼지입니다. 사람에게 장기를 이식해도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역 유전자를 조작했습니다. 인체 장기 이식을 위한 유전자 조작 돼지가 일본에서 태어난 건 처음입니다. 일본 연구진은 미국에서 개발된 특수 돼지 세포에 세포액을 난자에 주입한 뒤 돼지 자궁에 이식해 3마리를 출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Knocking out or adding in genes. In this case, to make a pig's organs more compatible with the human recipient. 올여름 돼지 신장을 원숭이에 이식하는 시험을 거쳐 이르면 내년 사람에 적용하는 게 목표입니다. 장기 기증자가 대기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자 각국에서는 동물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一种一直在未来是解决人类器官短缺的一个很重要的一个途径之一。 지난해 9월 중국 연구진은 돼지 몸속에서 인간의 장기를 키우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돼지와 인간의 세포를 섞은 키메라 배아를 대리모 돼지에 이식한 결과 인간 유전자를 60% 보유한 인간화된 신장이 정상적으로 성장했던 겁니다. 하지만 동물 장기 이식을 둘러싼 생명윤리와 안전성 논란도 여전합니다. 앞서 미국에서는 환자 2명이 유전자를 조작한 돼지 심장을 이식받았지만 각각 6주와 2개월 뒤 숨졌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마이크 하나로 관객을 웃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스탠드업 코미디언들인데요. 정치, 성, 윤리 등 민감한 소재를 과감하게 건드리는 게 특징입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술 강요 문화가 너무 싫어요. 그냥 곱게 먹으면 되지. 왜 강요하게 만들죠? 나는 한국 커플처럼 지하철역 앞에서 말없이 싸우고 싶어요. 남자는 또 무슨 야구 투수처럼. 자유자재 입담으로 끌어내는 예측 불허의 웃음. 바로 스탠드업 코미디입니다. 마이크 하나만 들고 오르는 무대엔 성역이 없습니다. 종교도. 무슨 일이세요? 혹시 자켓 한번 벗어보실래요? 농담입니다. 이렇게 하시네요. 삑! 관객 반응도 모두 소재입니다. 오빠 가세요. 우리 엄마 입장도 있으니까. 나는 너무 팬을 좋아하는데 우리 엄마 입장도 있으니까.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엄마한테? 네. 돌아가셨어요 좀 전에. 하이라이트가 담긴 클립 영상들로 입소문을 탔고 무대 공연엔 바깥까지 줄이 늘어섭니다. 짧은 시간에 관객을 웃겨야 하는 만큼 자극적 소재에 치우친다는 비판도 있지만 소재가 파격적일수록 더 웃기기 힘들거든요. 선 넘는데 안 웃기다? 그럼 그냥 나쁜 말 하는 거라서.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요. 스탠드업 코미디를 통해서 좀 새로운, 좀 사회로 좀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남녀노소 다양한 관객을 빈틈없이 웃기려면 끊임없는 국리가 필수입니다. 100명 있다면 1000명 다 웃길 수는 없어요. 반 이상만 웃으면 나는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맨몸으로 선을 넘나드는 스탠드업 코미디가 코미디의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시인이 소중한 불상을 떨어뜨려 산산조각 납니다. 도로 붙여보려고 애쓰는데 부처가 말립니다.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연대 보증을 섰다가 노숙자가 된 사내를 부처가 타이릅니다. 상처와 분노, 증오를 잊고 산산조각 난 채로 살아가거라. 사내는 종강역 화장실을 청소하며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시인이 시를 소설로 쓴 우화들은 바닥으로 추락한 운명을 받아들이는 얘기입니다. 숫돌은 칼날을 예리하게 벼리며 살았죠. 그러느라 깊이 파인 제 몸을 돌아보며 무던한 벼루처럼 살고자 합니다. 대웅전 대들보 되기를 꿈꿨던 참나무는 장작으로 불타며 오만 불손을 회개합니다. 수인은 주머니를 달아 살며 받지 못한 용서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혀로 핥으며 분노와 증오로 스스로를 갉아먹는 사람들 말입니다. 저의 힘은 미약하지만 국민들과 함께 큰 돌을 들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신당을 만들겠다며 국민을 들먹였습니다. 항소심 유죄를 받은 뒤에도 국민이 가라 하시는 길로 가겠다고 했죠. 국민을 위해 순교의 길이라도 나서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성한다고 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꾸짖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를 열렬히 옹호했던 소설가가 그가 이런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다고 했을까요? 국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조국 사태를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조국의 강은 안 건넌 게 아니라 못 건넜다. 강폭이 넓어서. 그 이 대표가 위성정당으로 금배지를 달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신당 창당을 이해한다며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대선 패배의 두 당사자가 그 결정적인 변곡점, 조국의 강이 다시 흐르도록 물꼬를 터주는 셈이죠. 이 희극 아닌 희극에서 조 전 장관이 금배지를 단들 명예가 회복될까요?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일까요? 불공정, 부정의의 상징이 돼버린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DK의 눈물. 정의의 여신 DK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2월 13일 앵커 칼럼 오늘 거짓과 위선의 강 다시 흐르다였습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 초봄처럼 포근했죠.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8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이나 높겠고요. 낮 기온은 15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또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비 내리는 시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특히 제주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다소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고요. 그 외 내륙에 5에서 10mm 정도, 수도권에도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공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강원과 경북 북동 산지는 오전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전주와 부산이 11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대구가 18도, 제주는 19도까지 올라서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먼 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3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